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감.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초독을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지난주에 발표했던 CRRT 마스터 코스에서 최근 CRRT 연구 관련해서 제가 발표하는 것으로 간단히 하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그 CRRT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RCT 연구들, 주로 투석 시기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데요. 거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신장내과 초독 알림 화면만 보입니다. PPT 화면이 안 보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서론하고 그다음에 타이밍, 그다음에 CRRT도 종류가 모달리티가 그 투석만 헤모다이알리시스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헤모필트레이션만 할 수도 있고 HDF 할 수 있는 그 모달리티에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최근 나온 시스테마틱 리뷰하고 메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임상에서 흔히 보는 정도인데요. 65세 남자가 숨이 차서 왔고 15년 전부터 당뇨 진단받았고 혈압, 맥박도 빠릅니다. 체온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양쪽 다리에 심한 오목 부종이 있고 빈혈이 있고 크레아틴 4.3, 포타슘은 5.5 정도고 산증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족보상 분위기상 투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뇨제도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쉽게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역시 투석 시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은 역시 임상에서 환자들을 볼 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급성신손상에서 혈액투석, 특히 혈액투석이라고 제가 딱 했는데요. 복막 통칭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석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보시면 비뇨연이 100 이상 되어서 시행한다. 그러면 조직 파괴 소견 없이 포타슘만 높을 경우에 그냥 해본다. 세 번째, 환자 생명이 위협을 받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해본다. 네 번째, 내과적 치료에 정하는 체액량 과다가 있으면서 산소도 자꾸 증가시켜야 될 상황. 다섯 번째는 산증은 있는데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비본을 좀 안전하게 줄 수 있다.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한번 강의를 보시면서 답을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급성신손상 환자에서 투석 관련된 질문 중에 적응증은 언제 시작할지, 시작하고 중지할 거를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CRRT를 하다가 보통 이제 간헐적 일반 투석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언제 하면 좋을지, 항응무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특히 시작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신손상의 신드롬 스펙트럼을 보시게 되면
주로 뭐 약제라든지 폐혈증, 그다음에 심장 수술, 흔히 우리가 임상에서 협진 받는 환자들의 군들이 되겠습니다. AK 스테이지를 보시게 되면 보통 소변 양하고 그다음에 이런 크레아틴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고, 통상 6시간에 12시간 동안 시간당 kg당 0.5cc 미만으로 이제 소변 나오면 이제 스테이지 1에 들어섰다 통상 하게 됩니다. 또 KDIGO라든지 AK인 라이플스타잇도 알려진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입원환자의 급성심손상 인시던스를 보면 동아시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속하 있는 한 20% 가까이 미국하고 유사합니다.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AKI 초기 반응에 반응하는 바이오마커가 딱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시럼 크레아틴 이런 것들은 보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투석 시작 시기를 딱 정하거나 이럴 때 기준으로 삼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급성신 손상에서 바이오마커를 보시게 되면 소변량이라든지, 우리도 임상에서 시스타틴 C라든지, 데미지 마커로는 엔갈이라든지, 최근에 프리인저리 페이지에 사용되는 바이오마커로 팀프2 IGFBP7이 이제 실제로 소변 검사에서 미국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업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ABJ를 보시게 되면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결국 투석을 결정하거나 급성 신손상 상태에서 평가를 할 때 하나만 보면 안 되겠다. ABJ를 보시게 되면 뭐 pH라든지 산소, 그다음에 CO2, 그다음 베이스 이스텍스라든지 바이카보네이트, 락테이트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급성 신손상을 볼 때 소변량, 시럼 크레아티닌, 엔갈이라든지 퓨로스마이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콩팥의 기능이 얼마나 남은지 보고, 플루이드 오버로딩도 같이 보고, 최근 나온 프리인저리인 팀프2 IGFBP7을 사용하게 되면 아마 투석 시기라든지 이런 게 예측하는 게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투석 CRRT 시행 타이밍 시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참 헷갈립니다. 그죠? 인디케이션이란 말도 있고 타이밍이란 말도 있고, 저도 이거 하면서 이게 막 약간 중복돼서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아서 이게 골똘히 보니까, 인디케이션은 쉽게 말하면 아주 얼전트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럼 타이밍은 뭐냐? 소위 말해 얼전트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사람이 환자가 뭐 호흡이 차거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KDIGO 스테이지라는 스테이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바이카보네이트가 뭐 낮아진다든지 시럼 크레아틴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시작하는 소위 말 일렉티브하게 시작하는 것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타이밍은 환자라든지 피검사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제 딱 시작한다, 얼전트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상으로 인디케이션을 보시면 뭐 이미 아시겠지,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뭐 체액량 증가라든지 산증이 있을 때 투석을 시행한다, 혈압 낮으면 CRRT 한다, 이 정도는 다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직 해리슨 교과서에서 디베이트가 있다 되어 있고, 문제는 너무 늦게 시작하면 합병증 발생하고, 또 일찍 시작하면 좋으냐, 결국 그 도관을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이라든지 출혈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심한 환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까지는 기다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투데이트 상으로도 우리 교과서 상으로 비슷하게 인디케이션, 얼전트한 인디케이션 되어 있고요. 타이밍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좀 읽을만 한데, 소위 말 얼전트한 인디케이션이 아니더라도 포토슘이 5나 5.5 이상 되는데, 예를 들어 랍도가 왔다든지, 그 다음에 소위 말 어디 건물에 깔려서 크러싱 인저지나 튜머 라이시스 신드롬, 계속 조직이 부서지는 온고잉한 상태 같은 경우는 투석을 충분히 생각해라. 두 번째로는 산증이 있는데 옵티멀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해도 산증을 지속되거나, 그 다음에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볼륨 오버로딩 볼륨 오버로딩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 투석을 해라. 그 다음에 체액량이 심하게 과다하게 있는데 특히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상황 같으면 기다리지 말고 투석을 시행하라라고 일단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나온 급성 신손상 환자에서
이게 투석을 시작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 내용 되겠습니다. 2010년 그 호흡기 관련된 가이드라인, ATS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극단적인 대사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투석을 시작해라. 아까 우리 봤던 그 공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KDIGO 가이드라인일 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일 때는 응급하게 해라. 그 다음에 프랑스 ICU 가이드라인에서는 KDIGO 가이드라인과 유사하지만 근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낮은 걸로 되어 있고, 조기 투석, 소위 말하는 저희 관심 있는 그러면 early 투석의 정의는 여기서는 KDIGO 스테이지 2 또는 비가역적인 그 AKI가 발생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을 보통 early 투석으로 보통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6년도 ADQI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보시게 되면 대사성이나 체액 조절 범위가 콩팥 기능이 소위 말하는 콩팥만으로 조절이 안 될 때 투석을 고려해라. 그다음에 영국 나이스 가이드라인 2019년도를 보시게 되면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투석하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그 환자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이런 경우 있죠. 비유형 크레아틴은 좀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뭐 2점대, 3점대인데 환자가 굉장히 숨이 차다든지, 그 다음에 출혈성 경향, 요독 증상 이런 게 있으면 환자 상태를 근거를 해서 투석을 시작해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KDIGO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투석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다고 되어 있고, 일단 아까 앞에 내용과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다음에 콩팥이 이게 소위 말하는 대사성 요구라든지 체액 요구라는 감당이 안 될 때 투석을 해라. 그다음 2020년 간뇌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급성 간부전이나 급성 신손상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초기에 투석을 시작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근거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발표한 급성 신손상 관련된 CRRT 연구인데요. 투석 적응증을 보시게 되면 뭐 비슷합니다. 핀뇨라든지 체액량 과다, 대사성 산증이 있었고, 투석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 크레아틴 같은 시작 시기 같은 크레아틴은 한 2에서 3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좀 빨리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있고 초기에 좀 적극적으로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석 시작 시기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6개 RCT를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세팅을 보시면 간 연구마다 뭐 내과적, 외과적 질환 비율이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뭐 septic상만 들어있고, 그래서 너무 다양한 환자군이 섞여 있어서 실제로 그 결론을 하나로 딱 저희가 제일 찾고 싶은 결론, 얼마만큼 투석을 빨리 시작했느냐, 일찍 시작하거나 늦게 시작했을 경우에 투석에 뭐 예를 들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석 모달리티를 보시게 되면 어떤 군에서는 CRRT와 그 인터미터트 투석을 함께 시행하는 분도 있고, CVVH만 시행하는 분도 있고, 이게 투석의 모달리티도 좀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얼리 투석의 정의도 보시게 되면 엘레인 스타디 같은 경우는 KDIGO 스테이지 2에 있으면서 N갈이 150 이상 오를 때 8시간 이내에 한 걸로 보통 정하고 있고, 이게 아마 가장 빠르게 시행한 그 얼리군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액량 과다에 대한 부분도 보시게 되면 뭐 6.8리터, 3리터, 3점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그러면 6개 스터디 중에 제일 궁금한 그러면 일찍 시작했을 경우에, 늦게 시작했을 경우에 환자의 예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다 뭐 저희 말대로는 다 꽝입니다. 꽝이고, 유일하게 엘레인 스타디를 해서 이 군 같은 경우 아까 보시다시피 KDIGO 스테이지 2일 때 8시간 이내에 시작하는, 가장 좀 빨리 시작했을 경우에 실제로 생존율에 좀 도움이 되었다. 중환자실 체류 날짜의 결과에서는 스타트 AKI 스타디 일부에서만 좀 효과가 있어서 나머지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엘레인 스타디 같은 경우는 조기 일찍 투석한 군에서 콩팥 회복도 빠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빨리 시작해서 조금 효과를 봤다. 하지만 옆에 있는 에키키 스타디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면 역시 일찍 하니까 도관을 삽입한 것 때문에 혈행성 감염 비율이 높았어요. 따라서 일찍 시작하거나 늦게 시작하는 경우에 뭐가 좋으냐의 결론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sepsis 폐혈증 환자군에서는 실제로 일찍 시작한 군 같은 경우는 좀 효과가 있다 되죠. 그래서 저희도 임상에서 보면 폐혈증 상태는 연락 오면 가능하면 좀 빨리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연구들에 대해서 각각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호가가 있는 LN 스타디 같은 경우는 AKI 스테이지 2단계로 둔단 8시간 이내에 투석한 군하고 그 다음에 3단계 12시간 이내에 투석한 환자들 군으로 비교했습니다. 90일 생존율이 좀 좋았고 일찍 좋았습니다. AKK 스타디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 또는 승합제를 사용 중인 스테이지 3단계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했고 초기 그러니까 일찍 시작한 군 같은 경우는 무작위 배정하고 나서 바로 투석을 시작했고 지금 딜레이드 스타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BUN이 112가 넘거나 그다음 풀모는 이데미아가 확실히 완수를 기다렸다가 했는 경우는 되겠는데 60일 생존율 양군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년도 NEJM에 발표된 아이디얼 ICU 스타디 같은 경우는 3단계 진단받고 나서 12시간 또는 48시간 기준으로 투석했었고 역시 90일 생존율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작년에 실린 스타트 AKI 스타디 같은 경우는 폐혈증에 AKI가 동반된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2단계 진단 12시간 이내 투석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투석한 환자군을 연구를 했는데 역시 사망률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FST 트라이얼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뇨제에 반응이 없는 급성심손상 환자에서 6시간 이내에 조기 투석한 군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얼전트한 인디케이션이 있을 때 표준적으로 투석한 군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률에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저인산 혈증은 다행히 초기에 투석을 해놓으니까 그 하이포포스파테미아가 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실린 란셋에 실린 투석 시기에 대한 알심. 이건 특이하게 앞에 거는 일찍 시작하냐 늦게 시작하냐에 나는 이거는 늦게 시작하는데 얼만큼 늦게 시작하냐 최대한 늦춰보자라고 이렇게 스터디 디자인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72시간 이상 핀뇨가 지속되거나 BUN이 110 이상 되어서 투석을 시작한 군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일렉티브하게 딱 요 수치가 되면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다음 군은 이게 되더라도 고칼륨 혈증이랑 얼전트한데 또 한 군으로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그래 나눠서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일단은 더 늦게 시작한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포타슘도 높고 그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는 더 많이 감소했겠죠. 산증이 심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스터디 결론은 얼전트하게 기다리지 말고 최소한 한 3일 이상 소변 안 나오고 BUN 100 넘어서면 다른 합병증이 없더라도 투석을 해라. 너무 기다리면 안 된다.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기다리지 말고 좀 해라. 일렉티브하게 해라.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메타 분석에서도 투석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고 septic AKI 환자에서는 투석 시기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생존율이 조금 좋았다처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혈증 환자에서는 투석 시작 시기를 조금 더 일찍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중환자실이 임원한 폐혈증 관련된 급성심손상 환자에서 그러면 순수하게 CRRT만 했을 경우에 CRRT 타이밍을 했을 때 언제 시작하면 좋으냐 그거에 대한 RCT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픈 라벨로 시작을 했고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지금 일단은 연구를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아까 말씀 KDIGO 스테이지 2단계 환자들 대상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그룹은 무작위 배정하고 나서 스테이지 3로 악화되어 8시간 이내에 투석하거나 그 다음에 응급투석 기준에 해당되어 투석한 딜레이드 그룹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일단은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팔로우에 대한 플로 차트인데요. 뭐 90일째 콩팥 기능 회복, 사망 여부에 알 수 있고 아마 이 결과가 나오면 급성심손상이 동반된 ICU 환자에서 CRRT 시행 시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CRRT 모달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는 신대역 조폭
모달리티에 따른 콩팥 기능 회복하고 그다음에 단기간 사망률을 비교한 RCT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단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콩팥 기능이 회복되는 거랑 그다음에 단기간 사망률을 잡았습니다. 해보니까 콩팥 기능 회복이나 단기간 사망률에는 차이가 없었고요. 2차 분석을 해보면 감염 합병증에도 별로 차이가 없었고, 이제 복막투석군에서 혈압이 좀 저혈압 발생이 좀 낮았다. 그러니까 저혈압 발생 적었다라고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 회복이나 단기간 사망률에 대해서는 더 우월한 현재 투석 방법이 없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복막투석이 ICU 입원 기간을 좀 줄이거나 줄인 것과 일부 연관성이 있다, 조금 장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큐트 PD를 하는 게 최근에 저희들은 없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볼륨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자가 지금 카타볼릭 스테이트라서 PUN이 굉장히 상승되는 추세라서 복막 투석을 시행했을 경우에 그 효과를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통 이제 저희들이 급성신 손상이 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폐혈증 상태라 사이토카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달리티에 따라서 CVVH야 HD를 했을 때 사이토카인 제거에 대한 RCT 연구가 되겠습니다. 양군 간에 큰 차이는 없었고, 해보니까 14시간 이내에 두 모달리티 사이에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솔루드 클리어런스 그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초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폐혈증 상태 같은 경우는 사이토카인 스톰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한다 하더라도 그 모달리티에 따른 제거를 차이를 딱 본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CRRT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거는 CRRT 시행 시에 저희들 또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역시 항응고제를 뭘로 할지에 대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크란 리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발표됐고, 일단 헤파리닌 사용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이트레이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메이저 블리딩이 좀 확실히 줄었더라. 에비던스도 모더레이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에 비해서 일반 헤파린을 사용했을 경우에 메이저 블리딩이 의외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거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다음은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투석하긴 하는데요. 근데 했을 경우에 헤파린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메이저 블리딩을 좀 낮추는 경향은 일부 보였지만 근거 수준은 매우 낮았고, 나머지 뭐 사망률이라든지 클로팅을 확실히 예방해낸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항공호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노멀 셀라인으로 플러싱하는 게 환자에게 크게 효과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거 수준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사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사용하는 일반적인 헤파린에 비해서 출혈과 필터 응고 위험도를 확실히 감소시켰지만 사망률을 확실히 줄이는 줄은 좀 현재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 CRRT 항공제로서 이제 사이트레이트를 보통 국외 같은 경우는 퍼스트 초이스로 사용하긴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사이트레이트가 확실히 출혈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응고나 사망률을 확실히 예방하는지도 현재는 불분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RRT 시행 후 원내 사망하고 연관된 요소에 대한 메타 분석이 되겠습니다. 전체 6개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보시면 고령이라든지 BMI가 낮은 경우 아파치 스코어, 소위 말하는 중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소파 스코어 등이 높은 경우에 환자가 예후가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압이 낮은 경우, 시럼 크레아틴이 낮은 경우, 하이포나트리움이 있는 경우에도 원내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의외로 시럼 크레아티닌이 낮은 경우에 왜 사망률이 높을까? 오히려 높아야지 급성신 손상이 심하지 않을까 평가할 수 있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고로 시럼 크레아티닌 같은 경우는 환자의 근육량이라든지 남녀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분석은 되지 않았지만 크레아틴 낮다는 의미가 환자의 근육량이 작아서 신체 전신 상태가 매우 위약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결론이 되겠고요. 다음은 CRRT 시행이 필요한 AKI 환자에서 콩팥 기능 회복하고 전체 사망률을 예측하는 인자에 대한 메타 분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콩팥 기능 회복하고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아마
환자를 볼 때 항상 그 보는 것들인데 CRRT 중지 시점의 소변량. 통상은 CRRT를 중지할 때 완전히 중지하거나 내지는 일반 투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하루 소변량이 500 내지 1리터 정도는 돼야지 콩팥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RRT 시작 지점에 소파스코어가 낮은 경우, 당연히 낮으니까 예후가 좋겠죠. 그 다음에 시름 크레아틴 낮은 경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망률 증가하고 연관되는 것들은 보시면 고령과 폐혈증의 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콩팥 기능 회복 관련된 14개와 그다음에 사망률 관련된 11개가 분석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콩팥 기능 회복과 관련되는 요소로는 소변량, 그다음 소파스코어나 그다음에 시름 크레아틴이 관련되는 것도 있고 사망률 증가하고 연관되는 것은 고령, 그다음에 폐혈증이 있을 경우에 사망률과 연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 한번 요약해 드리면 타이밍, 시작하는 시점, 아까 말씀드린 얼전트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시점이 됐을 때 환자가 숨차지도 않고 그냥 큰 합병증은 없으나 시작해야 될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때는 기다리지 마라. 결국은 여기선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가이드라인에 보면 투석할 시점이 되면 반드시 네프롤로지스트하고 빨리 의논해라. 그래서 신장내과 협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투석 시작 시점 타이밍을 결정할 때 뭐 시럼 크레아틴, BUN, 포타슘 뭐 여러 가지 그 기준도 우리 보통 바이오마커라든지 기계 수치들이 있지만 그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환자를 잘 진찰하고 환자가 힘들 경우 아주 태미아가 아주 심해지거나 이럴 경우가 오면 기다리지 말고 투석을 시작해라. 그러면 조기 투석의 정의는 최근까지 그래도 엘레인스타에 대해서 KD고 스테이지 2 정도 됐을 때 8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그래도 효과가 좀 있어서 이걸 좀 가이드라인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향후에 또 그 연구가 나오면 지금 진행 중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미루지 마라. 언제까지 미루지 말까. 그래도 핍료가 사흘 이상 지속되지 않게 사흘 이상 되기 전에 그냥 시작하고 BUN도 여기 111로 되어 있지만 통상은 BUN 오른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100 잡다가 요즘은 6, 70만 되더라도 2, 3이라는 굉장히 빠르게 오르면 투석하라고 나오는 문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BUN만 보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기다리지 말고 증상이 없더라도 투석을 시작하자. 앞에 말씀드린 FST 스터디를 제외하고 주요 자마라든지 애니잼에 쓰인 주요 문헌들을 한번 쫙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얼리 스테이지는 엘레인스타인 8시간 이내에 유일하게 사망률의 효과가 좀 있었고요. 오래 두었을 얼리 했을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혈행성 감염이라든지 출혈에 대한 위험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달리티에 대한 내용 CVB HD나 HDF, HD 어느 종류가 더 좋을까? 어느 걸 했을 때 급성 신손상이 효과가 있을까? 우리 병원 같은 경우 보통 아예 HDF로 대부분 설정되어 있고 타 병원들도 대부분 CVB HDF로 다 설정을 해서 컨벤션까지 포함해서 지금 투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D가 일부 효과가 있긴 하나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가 굉장히 체액량이 과다가 되어 있고 카타볼릭한 스테이트 상태라서 특히 등치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PD를 참 시행하기가 효과도 그렇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클리어런스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메타 분석으로 보시게 되면 클로팅을 예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 더 우월한 항우제가 따로 없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이트레이트를 지금 우리가 지금 리저널 사이트레이트 이렇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비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소규모로 해서 RCT 나온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사용 중인 그 나파몬 메실레이트 모페틸이라든지 후탄이라 하죠. 그런 거에 좀 효과가 조금 있다. 그다음에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효과가 좀 있다라고 되어 있지 대규모는 없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내 사망률을 보시게 되면 사망률 같은 경우는 고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디매스 인덱스가 낮은 경우 그다음에 아파치 스코어나 소파 스코어가 높거나 저혈압인 상태 이런 경우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 콩팥 기능 회복은 역시 CRRT를 중지할 때의 소변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따라서 그 중지할 때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환자는 숨 차서 왔고 지금 호흡곤란으로 산소를 지금 시간당 10리터 요즘은 나잘로 해서 프로브로 이제 FiO2 1.0으로 주기도 하는데요. 그다음에 산소 보호는 85% 정도밖에 안 되고 산소는 점점 많이 줘야 됩니다. 적합한 처치는 다양하게 다 할 수 있겠지만 역시 산소 요구량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혈액 투석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해 주는 게 좀 급선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혈액 투석 시작하는 시기, 그죠? 한번 보시면 결국은 BUM 100 이상 되어서 투석 시작한다. 틀린 건 아니지만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조직 파괴 소견이 없으면서 포타슘 6.0 이상 기다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꼭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약제로 K엑살레이트나 이런 레진 등을 조절이 된다면 위협받는 순간 기다리면 안 되고 역시 산소 공급 증가시키는 등의 환자 증상이 좋지 않을 경우에 조기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라인에서조차도 투석할 때 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빨리 신장내과에 연락해서 빨리 고민해라. 그리고 요즘 되면 그래도 우리 신장내과로 협진이 투석에 대해서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고 신장내과의 협진을 통해서 투석 시기들을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PD가 좀 페이버하다는 거는 네, 그 RCT였어요? 아니면은 뭐 어떤 스타일 디자인이 뭐였는가요, 그게? 그게 아마 이게 메타 분석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메타 분석이었어요? 예, 그게 아마 고달리 잠시만요. 맞네. 예. RCT 했는 거 그냥 메타 묶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급성심손상 와 있는 환자에서 리날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 하는 거에 대한 메타 분석. 묶어가지고 이제 같이 본 게 되겠습니다. RCT 한 거나 이런 거 아니고. 아니, RCT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PD나 HD나 셀렉션 바이옵스가 없었다라는 전제로.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PD 할 수 있는 거는 앱도멘도 인텍트 해야 되고, 맞습니다. 체스트에 심한 뭐가 리스트릭션이나 렁이디마나 아주 심한 렁이디마나 이런 거 있으면 네. 또 못하고 뭐 카타볼리즘 심하면 못하고 이런 제한점이 너무 많아서 네. 이 치료 모달리티에 대해서 RCT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도 이게 세부 스터디를 제가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스터디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게 RCT, 제대로 된 RCT였다면은 PD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RCT 아니었다면은 이게 셀렉션 바이어스를 상당히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하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굉장히 그 환자가 소위 말 톡식한 카타볼릭하고 볼륨 조절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PD 환자를 일노를 해가지고 스터디를 했다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걸 넣어서 결론이 저희라도 적어도 이게 나온 거 보니까 좀 괜찮은 환자들, 좋은 환자들이 스터디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김연아 교수님 혹시 코멘트 해주시면. 아니요, 교수님 따로 없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찬 선생님 혹시 질문이나. 없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우리 PK 선생님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은 있으신가요? 교수님,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제가 CRRT 돌릴 때는 환자들이 이제 혈압 때문에 되게 CRRT를 제가 할지 말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진짜 뭐 놀핀을 뭐 더블 도즈로 한 20cc 퍼 이렇게 달고 이제 BP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CRRT를 이제 어떻게든 혈압을 올려서 뭐 CRRT를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 그 혈압 상태가 조절하기 매우 어려울 때.
예, 인펙션이나 뭐 카디오제닉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기도 나와 있지만 통상은 그 CRRT를 시작하는 교과서 기준은 보통 헤모다이나믹 언스테이블 할 때 선택을 하라 돼 있고, 아시겠지만 뭐 헤모다이나믹 보통 결국 혈압 상태가 가장 좌우하는데요. 그게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노트로픽스를 사용해서 뭐 시스톨릭을 뭐 70이나 60까지 유지되면 뭐 하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하튼 아이노트로픽스 써서도 정상 혈압이 유지가 안 되고 소변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전해질 상태가 이상하다 하면 충분히 CRRT를 바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 그 환자의 그 투석 시행에 대한 것들을 시행할 때는 혈압 상태도 혈압 상태지만 결국은 기저질환 상태, 결국 환자가 투석을 했을 경우에 여명 상태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캔서 환자 아주 터미널 환자지만 보호자가 원해서 저희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환자의 여명 상태, 하트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치 교수님하고 충분히 좀 의논이 돼야 될 것 같고, 원래 CRRT는 아까 김양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지 결국은 혈액학적으로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기저질환하고 남은 여명 상태라든지 이런 걸 좀 충분히 잘 토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나왔지만 혈압은 낮긴 한데 투석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근데 크레아티닌도 애매하고 근데 그다음 어떻게 결정할까? 뭐 소변 나오는 양이 애매하다 싶으면 보통 이제 퓨로스마이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환자 kg당 한 1mg 퓨로스마이드 라식스를 주사로 해서 60kg 같은 60ml 주고 1시간 소변량을 좀 보기 어려우니까 2시간 정도 소변량에서 한 100cc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도 확인되면 이 환자는 그래도 소변이 좀 나오니까 좀 투석할 가능성이 낮겠네. 아까 그 ABJ 사진 드렸다시피 그런 거, 그 다음에 플루이드 오버로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실은 크레아틴 상태는 시스터틴 C도 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투석 시기를 결정해야 됐고, 마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만 교수님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뭐 일레인 스터디 빼고는 뭐 얼리 다이리시스 하는 게 그렇게 큰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부지런하게 다이리시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안전할 거예요.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김현생, 아까 메타 분석 보시게 되면 대부분 CRRT, 그러니까 투석 연구를 해서 뭐 저희끼리 하는 말 재미 본 연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환자가 워낙 중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는 이게 선호가 되고 효과가 있다 느끼는 거는 특히 폐혈증 환자에서는 그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가 폐혈증 상태가 판단되면서 CRRT가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CRRT를 굉장히 선호하는 파트가 선생님도 이게 진료해 보시면 알지만 카디올로지 하고 그다음에 CS 굉장히 좋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볼륨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아티닌이 실제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주 우리나라는 기계가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기계로도 그냥 울트라 필트레이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펠료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CVB 그 HF만 해서 헤모필트레이션만 해서 볼륨만 제거하면서 하는 것도 환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투석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좀 특히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접근해서 아까 뭐 출혈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의 가능성이 일부 있긴 하지만 오히려 폐혈증 환자에서는 도움되는 게 많아서 특히 하트 쪽도 좀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고 이게 투석 시기 등에 대해서 의논하거나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키키 2가 그랬죠? 그거 하여튼 버티지 마라. 예, 어쨌든 간에 안 하고 버틸라고 하지는 마라 최소한. 예, 그 정도는 예,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일 마지막 이건데, 그러니까 이 스터디 재밌었는데 3일 이상 비유엔 112 이상 기다리면서 또 더 기다렸던 것 자체가 저는 이 스터디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궁금했는데, 결국 이 스터디 주는 메시지는 너무 기다리지 말고 환자 상태를 잘 보고 필요하면은 바로 시작을 해라 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따끈따끈한 레이트 브레이킹 스터디를 잘 요약해 주셔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쳤고요. 오늘까지 해서 일단은 2학기 전반기 초독을 일단은 하고 4주 동안은 우리 PK쌤들 특성화 실습 시작되죠. 4주 동안 잘 다녀오시고 한 달 지나서 10월 29일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에는 이식 환자들에 의해서 설사 아주 이렇게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 환자들하고는 설사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인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설사에 대해서 우리 길송희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고 제가 코멘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강제로 축하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찾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내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주 좋은 감사드리고 이제 4주 동안 PK쌤들 실습 잘 하시고 저희들도 4주 동안 일단 쉬면서 필요한 그 중요 자료들은 저도 한 번씩 올리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전반기 2학기 전반기 초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